자, 2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10년대의 항일운동, 그리고 1919년에 있었죠. 우리 민족의 최대 항일운동에 나올 수 있는 3.1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이 3.1운동의 영향으로 생겨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간도 지역으로 가면은 왕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대종교가 이쪽으로 근거지로 옮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나중에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군부대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용정 지역에는 학교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헤이그 특사로 많이 유명한 이상설 선생이 만들었던 서전서숙이 있고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나온 학교로 알려져 있는 명동학교가 이런 곳에 생기게 됩니다. 만주 지역 말고도 연해주 지역으로도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연해주에 이제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건너가서 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신안촌이라는 곳에서 이 최재형 선생과 홍범도 선생이 중심이 된 권업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상하이에서 이 신안 청년당이 조직이 되는데 이 단체에서는 김규식 선생을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자로 파견하면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리게 했던 그런 사건으로도 유명한 단체가 바로 신안 청년당 되겠습니다. 국내로 가볼까요? 당연히 국내에서는 비밀스럽게 움직였겠죠. 대한광복회라는 단체하고요. 독립의금부라는 단체 한번 같이 보죠. 이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라는 분이 만든 단체인데요. 좀 특이한 점은 이 의병 계열의 사람들과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만든 조직입니다. 특징이라 한다면 공화정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공화정. 그러니까 군주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공화정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독립의금부는 임병찬이 이제 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만든 단체인데 이 대한제국을 다시 대한제국으로 복귀를 하고 고종을 다시 복위시키고자 하는 이런 전제군주제를 주장했던 그런 단체가 독립의금부 되겠습니다. 의열단은 본래는 좀 192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조직인데 이게 이제 1919년에 만들어져요. 나중에 1920년대에 때 좀 집중적으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국인 노인동맹단이라는 단체도 강우규 선생이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졌던 이런 의거 활동들도 있었다. 그 이승만과 안창호 선생이 중심이 됐던 이 대한인 국민회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들은 주로 외교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독립운동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하와이 지역에서는 이 박용만 선생이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도 했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좀 보자면 그 1910년대에 무단 통치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쭉 이어져 오죠. 우리 민족이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10년간을 지내왔어요. 물론 이제 그 도중에 국제적인 정세도 살짝 바뀝니다. 그 안에 이제 그 1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요. 근데 일본은 오히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적인 위상이 더욱더 올라갑니다. 그것은 일본이 승전국인 영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1차 대전 끝나고 승전국들끼리 모여가지고 열었던 회의가 있어요. 이제 그 베르사유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그 파리 강화 회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소련의 지도자였던 레닌은 식민지 민족을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들이 독립하고 스스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련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윌슨도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그 민족의 앞으로의 결정은 스스로 하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민족 자결주의는 사실은 패전국들의 식민지에 한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국제사회에다가 이렇게 우리의 독립 의지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하다 보면, 어, 우리도 독립하는데 이들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한청년당이 김규식 선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을 해서 우리도 독립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대한독립선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주에서 발표된 건데요. 만주에서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39명이 모여서 발표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3.1운동 바로 직전에 2월 8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이 도쿄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국내에서도 이런 국외의 이런 활동들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이 국제적인 정세도 변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주변 국외에서도 이렇게 이런 독립선언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뭔가 크게 한방 터뜨려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결심들을 하게 돼요. 그런 와중에 고종이 돌아가십니다. 고종이 돌아가시는데 이게 이제 일제가 독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계속 퍼지게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이미 독자적으로 우리도 독립운동을 좀 해야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던 종교계가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계, 그다음에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독립운동, 독립선언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굳이 3.1운동을 단계로 구분했을 때에는 1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종교계 대표들과 학생들이 주도해가지고 이 대규모의 만세운동,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만세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비밀리에 독립선언문도 막 인쇄를 하게 되고 이제 배포를 또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막 운반도 비밀리에 하고 그리고 이제 폭력이 없는 비폭력적인 만세운동, 비폭력 시위를 하려고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3.1운동입니다. 학생들이 지금의 탑골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파고다 공원인데요. 거기에서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학생 중심으로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합류하게 되는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대규모로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그 동맹 휴학을 해요. 학교를 이제 배움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가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고향으로 가서 그 고향 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학생들, 지역에 있는 상인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해서 이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폭력적인 시위를 통한 이런 만세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유관순 열사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 유관순 열사가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이거든요. 이 연희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 여기에 3.1운동을 참여했다가 휴학을 하고 자기 고향인 천안 아우네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3.1운동이 이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농촌으로 이제 확산이 쭉쭉 되거든요. 근데 이 농민들이 그동안 일제에 갖고 있던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불만이 그대로 표출이 되면서 약간은 폭력성을 띠게 되는 그런 운동으로 변모가 됩니다. 그래서 뭐 경찰관서라든지 헌병대, 면사무소 뭐 이런 기관들을 습격하고 파괴하는 이런 무력 투쟁으로 좀 변화되게 되죠. 일제 탄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폭력을 행사하면서 무차별로 총격을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요. 이 제암리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교회에다 불을 질러서 일제히 다 학살했던
이런 사건도 벌이게 되고,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로 가게 되는데,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결국 그 안에서 고문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죠. 자, 이러한 3.1운동은 이 국외로도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만주, 연해주, 미주 지역까지도 확산이 돼서 이런 만세운동이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었던 3.1운동, 우리 역사상 최대의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회계층들이 자유롭게 참여했다라고 하는 데서 그 의의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학습지에 칸이 없을 수 있어요. 따로 적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큰 규모로 민족운동이 일어나니까 일제는 당황을 하게 되겠죠. 아, 이들을 이렇게 무력으로 이들을 통치하는 것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농민과 노동자들도 투쟁의식이 고취되게 되면서 나중에 이들이 1920년대에 있었던 무장독립투쟁에도 크게 활발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역시 이 3.1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해외로 번져나가게 되면서 여기에 자극을 받은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오사운동, 인도는 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국내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뭉쳐서 이렇게 크게 시위를 하니까, 행동을 하니까 일제가 좀 두려워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런 독립운동을 방향을 한 군데로 통합시키는 이 민족운동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바야흐로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3.1운동은 이런 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돌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돌발 퀴즈의 정답은 과제를 제출하실 때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나가겠습니다. 정답 아시겠나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3.1운동 이후에는 일제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통치 노선을 변화하게 되었죠. 여러분 과제 제출하실 때 정답을 4번으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1운동을 통해서 민족을 대표할 조직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여기저기에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내에도 한성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수립이 되고, 중국에는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연해주에도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근데 이런 정부들이 이렇게 막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들이 막 곳곳에 생겨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통합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 국내에 있었던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면서 여러 각 지역에 있는 이 임시정부가 통합을 해가지고 상해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하필 상하이냐? 이 중국 이 상하이가 이 당시 이제 국제적인 도시로서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여러 나라들에게 이 조계지로서 설정이 되었던 곳이었어요. 이 조계지라는 것은 그 나라에게 중국 정부가 이 도시 지역을 빌려주는 건데, 이 빌려주는 기간만큼은 그 임대를 한 나라의 영토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는 일제 탄압을 피해서 프랑스의 조계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일제가 그 지역으로 들어와서 함부로 잡아갈 수 없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하이가 임시정부의 근거지로 선택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에 기초한 최초의 민주공화정이라고 봅니다. 삼권 분립하면 뭐 행정, 입법, 사법 뭐 이런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권리가 분리된 최초의 민주공화정이고요. 뭐 연통제, 교통국 이런 걸 설치를 하면서 국내하고도 활발하게 소통을 했고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을 하죠. 뭐 이것은 뭐 사고 이걸 팔아요. 독립공채를 팔아요. 팔아서 이걸 사면 나중에 독립이 된 다음에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임시 사료 편찬위원회도 설치를 하고 독립신문도 간행을 하죠. 이때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만든 독립신문하고는 좀 다른 독립신문입니다. 자, 그리고 부대도 창설하는데 이 군무부 직할로는 광복군 사령부, 그다음에 임시정부 직할로는 참의부라고 하는 이런 부대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미국에서 외교위원부와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외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의 독립 문제를 이 국제 여론화 시켜 가지고 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독립의 방식에서 이 외교론의 한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어렵게 만들어진 임시정부였습니다. 특히나 계열이 다른 사상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도 만들었어요.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이런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이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것들이 일제 탄압에 의해서 해체가 되면서 자금난도 생기고 인력난에도 시달리게 돼요. 더군다나 이 독립의 방식, 독립의 노선을 두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이념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더군다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해보자라고 주장하는 이 외교론자들의 이 활동 성과가 좀 미흡하게 되니까 여기에 불만을 느낀 무장투쟁론자들이 이거 임시정부 좀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 때마침 이 당시 이제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이 위임 통치 청원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하기 전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우리를 좀 위임해서 통치해달라고 부탁한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여러 이제 이 무장투쟁론자들, 이제 신채호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이 무장투쟁론자들이 여기에 이제 불만을 표시하게 되고 결국에는 분열이 커지게 되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봉합을 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을 개최하게 됩니다. 1923년인데요. 창조파와 개조파 사이에 이제 대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이런 것들을 좀 완전히 바꾸자.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임시정부를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다시 바꾸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고 개조파는 지금 임시정부를 인정하면서 이 일부 수정할 것을 좀 수정해보자라고 주장했던 일파가 개조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은 대통령에서 탄핵이 되고요. 이 박은식이 이제 국무령으로 추대가 되면서 개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무령제가 됐다가 나중에 개헌이 또다시 이루어지게 되면서 김구 선생이 이제 국무령이 되고 이 국무위원 중심의 이 집단 지도 체제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뭐 주석제, 그다음에 주석, 부주석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참 어렵게 이어져 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실력 양성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